관찰은 곧 관심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채널을 돌리다 서민카푸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했다. 주인공은 나이 지긋한 세탁장인이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바느질하듯 그는 자체 개발한 약품을 사용해 옷에 묻은 얼룩을 정성스레 제거했다. 단골만 수백 명,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옷가지를 들고 오거나 택배로 붙이는 경우도 많았다. 방송은 주인공의 전문성과 재산의 방점을 찍었다. 카메라는 만원짜리 지폐가 가득한 금전 출납기를 줄기차게 클로즈업했다. 한때 어르신은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세탁소 한쪽을 힐끗힐끗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깡마르고 작은 체구의 아들이 의자에 걸터앉아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은 얼핏 보기에도 몸이 조금 불편해 보였다. 세탁장에는 아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아들과 시선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고 주름진 눈가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자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 듯 했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일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많이 벌어야 해. 장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떨림은 그의 얼굴과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세탁장인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는 순간 짧은 이야기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포개졌다. 몇 해 전 친한 선배가 부친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평소 그는 아버지의 말을 섞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밥을 먹고 자리를 떴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동하는 길에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리려 했으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향해 제발 일어나세요. 저 좀 보세요. 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았다. 부자는 두 번 다시 서로의 눈빛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를 자세히 응시하는 행위는 우리 삶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관찰은 관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도 한다. 사람은 관심이 부족하면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궁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외면하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혹은 뜨겁던 마음이 어느 순간 시들해졌어요. 아니, 차가워졌어요 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곤 한다. 그래서일까? 돌이켜보면 관심이 멈추던 순간 상대를 향한 관찰도 멈췄던 것 같다. 저도 관찰은 관심이라는 등식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 거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루도 온갖 사람들을 마주치긴 하지만 우리가 그중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내가 정말 특이해서 관심을 갖던, 사랑해서 관심을 갖던, 어찌되었건 내가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눈을 떼지 못하고 서로를 계속 응시하고 관찰하고 얘가 뭘 좋아하지? 어떻게 생겼지? 뭘 하고 싶어 하지? 하나하나를 다 보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로를 향한 관찰도 사실 없어지고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죠. 연인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크게는 부부 관계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께서 뭐 너무 금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아빠가 엄마를 계속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 당신이 뭘 좋아할까? 라고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애정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정말 관찰은 관심이 수반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선배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눈도 안 마주치다가 결국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끝끝내 눈빛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왜 TV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지 못한 거래요. 저는 희한하게 이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책이나 뭐 그런 드라마 속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찡하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빠한테 잘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잘 들고요. 물론 매일매일 티격태격 하다 보니 나중에는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잘해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챕터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예요. 영어 단어 러더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장치인 키를 가리킨다. 그럼 러덜리스는 무슨 뜻일까? 맞다. 방향키가 망가진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러덜리스라는 영화도 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광고기획자 샘은 총기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직장을 박차고 나와 뮤트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간다. 항해 도중 선원을 모두 잃고 폭풍우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장처럼 살아간다. 그는 매일 밤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술로 가득 채운다. 마치 제 머리와 가슴에 고여있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모두 씻어내겠다는 듯. 샘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셀 수 있을까? 그건 상상에 맡기고 싶다. 영화를 본 뒤 나는 깊은 감동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샘처럼 죄책감의 바다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렸던 기억을 잠시 떠올렸다. 기억을 더듬어 시간을 거꾸로 돌려봤다. 한때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난 내 탓이야 라며 혹독하게 스스로를 책망했다. 죄책감의 바다에서 표류했다. 수렁에서 아들을 건져준 건 어머니였다. 내가 지면을 할애해 어머니 이야기를 구구하게 언급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어머니가 내겐 예인선이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영화 이야기로 끝맺으련다. 내가 무트로 예인될 즈음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타고난 광대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숀 맥과이어라는 심리학 교수로 나온다. 숀 교수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방황하는 수학 천재 윌의 마음을 열기 위해 애쓴다. 숀은 자책과 분노로 똘똘 뭉친 윌을 어루만지며 위로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는 숀이 들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문장인 동시에 윌이 듣고 싶어한 유일한 문장이었다. 윌은 숀의 품에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멋진 대사를 선물한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나는 몇 가지 인생의 아이러니를 떠올렸다. 우울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한 사람도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질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바다에선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수많은 윌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것.
뭐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을 테고, 가끔 삶이 버겁거나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비겁함으로 둔갑하려는 순간마다 나는 쇼온 교수가 들려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곤 한다. 그러면서 할 일 없이 되낸다. 살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인지 모른다고. 우린 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러한 좋은 문장이 있어서 너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를 탓하게 되죠.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그런데 이 생각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울하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그 생각들이 나를 좀먹게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실 나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은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나를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용서한다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한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너무나 발달된 이런 문화 속에서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우울증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도 결과적으로는 내 속 자체를 들여다보고 나를 헤아려주고 용서해주고 하지 않으면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 그런 문화적인 즐길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인의 불행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라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인간은 얄팍한 면이 있어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종종 착각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안도감이지 행복이 아니다. 얼마 못 가 증발하고 만다. 제가 그래요. 어떨 때 그러냐면 너무 일이 많거나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면 그걸 보면서 그래, 난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거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유 힘내,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는 나도 회사에서 일해, 나 일하는데 일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사는데 우리 애가 이래, 뭐 남편이 이래, 내 남자친구가 이래, 그들의 어떤 불행이 저에게 공유가 되면 저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걸 행복감이라고 저 역시 착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기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감정이 안도감인 것 같아요.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못 가 증발하고 만다 라는 건 정말이에요. 그 순간 그래,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지, 그런 정도고, 그게 정말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인의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는 자세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드네요.
이게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느낄 때. 몇 해 전 꽃축제에 다녀왔다. 표를 예매하면서 기대했다. 듣도 보도 못한 꽃을 구경할 수 있겠지? 화려한 꽃과 그 빛깔에서 눈을 뗄 수 없을 테지.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실제 가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절로 떠올랐다. 동네 꽃집이나 식물원에서 익히 봐왔던 꽃이 가득했다.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내 감각의 촉수가 퇴화한 건가 싶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꽃 좋아하는 사람이 이리 많았나 싶을 정도로 꽃보다 사람 머릿수가 더 많았다. 꽃을 음미하며 미소를 짓기는커녕 미간만 찌푸린 제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뒤 출근길이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 점 하나가 보였다. 정체가 궁금했다. 자세히 보니 이름 모를 들꽃이 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었다. 난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꽃과 눈을 맞추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았다. 정면에서 볼 때는 분명 둥근 점 같았는데 다른 각도로 관찰하니 샛노란 꽃잎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한복을 입은 67의 무희들이 부채를 흔들며 원 모양의 대열을 이룬 채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과장하면 꽃 한 송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정중동의 요소가 잘 어우러진 한편의 춤사위를 펼친 셈이다. 묘한 뿌듯함이 찾아들었다. 그렇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한편으로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석연치 않음의 정체는 뭐지? 문득 꽃 축제를 찾아갔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다. 그때는 왜 눈에 띄게 예쁜 꽃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 곰곰이 따져봤다. 아차, 꽃 축제에 아름다운 꽃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꽃을 알아채고 음미하려는 내 여유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모른다. 아뿔싸.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낄 여유가 없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단 말인가. 공연이 축제의 수준 탓만 했다는 생각에 돌연 얼굴이 달아올랐다. 체온이 0.5도 정도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연신부채질하며 발길을 돌렸다. 불현듯 전에 영화를 보다가 몸소 소리를 꽉 돋아서 책 귀퉁이에 적어놓았던 대사 한 줄을 떠올렸다. 순간 그 짧은 문장이 머리와 가슴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입을 벌려 또박또박 발음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 이게 어떤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어떠느냐, 내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와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로 들면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정말 당장 밥 한 끼 자체를 못 먹는데 카페는 어디가 좋고 디저트는 어디가 맛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난 우선 당장 내 배가 고픈 거지. 내 배부터 채우고 싶은 거지. 그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적어도 내 삶에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가 전 느껴져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들꽃이라든지 노을이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사소한 변화들에 가능하면 귀 기울이고 관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내 삶에만 이렇게 빠듯하게 치우쳐져서 이런 것들을 다 놓치면 인생이 너무 메마르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주 작가님도 이걸 마지막으로 넣으신 이유가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여유, 그런 행복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싶으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제가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같이
뭐 댓글 달았던 부분들이나 의견 나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이제 좀 찝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